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40년간 언어학을 연구해온 세계적 권위자가 인류 역사를 뒤바꾸는 폭탄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언어가 수메르어도 라틴어도 아닌 바로 한국어였다는 것이죠. 세계 언어학계의 뿌리가 한반도에 있었다는 충격적 주장이었습니다. 그가 밝혀낸 것은 5만 년 전 유럽 동굴 벽화에서 발견된 한글 자음과 똑같은 문자, 아프리카 오지 부족들이 사용하는 한국어와 동일한 문법 구조, 그리고 중국이 수십 년간 숨겨온 고대 한국어 문헌의 실존 증거였어요. 한국의 찬란한 언어 문명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서구학계는 당황했고 중국 학자들은 격분했어요. 이는 동양에 대한 새로운 문화 침략이다. 중국 사회과학원이 즉시 반박 성명을 발표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BBC가 긴급 특집을 방송했고 유네스코가 공식 조사단을 파견했거든요. 그동안 동서양 모든 학계가 철저히 무시해왔던 한국어의 위대함, 한민족 언어의 놀라운 우수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인류는 한국어에서 태어났다. 이 한마디가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지금부터 한국어가 인류 언어의 어머니임을 증명한 그 경이로운 발견의 전말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희 원더풀 코리아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몽골과 한국은 하나라는 댓글도 남겨주셔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로버트 해밀턴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언어학과에서 40년간 인류 언어의 기원을 연구해온 교수죠. 제가 평생 연구한 분야는 비교 언어학, 특히 모든 인간 언어의 공통 조상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학계에서 저를 가리켜 언어 고고학자라고 부르기도 해요. 5만 년 전 문자 하나만 봐도 어느 지역에서 언제 사용되었는지 정확히 알아낼 수 있거든요. 그만큼 인류 언어의 역사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죠. 하지만 그 모든 확신이 무너져 내린 날이 있었습니다. 2024년 9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버드 언어학 연구실에서 벌어진 우연하지만 운명적인 발견. 그날도 평범한 가을 오후였어요. 캠브리지 캠퍼스에 단풍이 물들어가는 9월의 따뜻한 날이었죠. 창밖으로는 찰스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고 학생들이 책가방을 메고 강의실로 향하는 평온한 일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언제나처럼 고대 인도 유럽어족 재구성 연구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산스크리트어, 그리스어, 라틴어 문헌들이 가득 쌓여 있었어요. 40년간 이 분야만 파온 저에게 언어 연구는 그저 일상이었거든요. 오후 3시경이었을 거예요. 연구실은 고요했고 저는 고대 그리스어 동사 활용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구실 문이 쾅 하고 열렸어요. 제 박사과정 학생인 에밀리 첸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에밀리는 중국계 미국인으로 언어학에 특별한 재능을 가진 학생이었어요. 평소 차분하고 신중한 성격인 그녀가 이렇게 흥분한 모습을 본 건 5년 동안 처음이었습니다. 교수님, 이것 좀 당장 보셔야 합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발견이에요. 에밀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눈동자에는 흥분과 당혹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독일에서 방금 이메일로 전송받은 고고학 발굴 사진들이 들려 있었어요. 독일 남부 슈바벤 알프스의 호울레, 펠스 동굴에서 발견된 구석기 시대. 동굴 벽화인데요. 이 문자들을 보세요. 에밀리가 사진들을 제 책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저는 안경을 벗었다가 다시 썼어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게 아닌가 싶어서였죠. 사진을 받아든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40년간 수천 개의 고대 문자를 봐온 제 눈에도 이건 뭔가 완전히 달랐거든요. 기원전 5만 년경으로 추정되는 이 동굴 벽화의 기하학적 문양들이 너무나 익숙해 보였습니다. 이건 한글 자음이잖아요? 저는 목소리를 낮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한글은 15세기에 만들어진 문자인데 5만 년 전 유럽에서 나올 리가 없었거든요. 에밀리가 제 말을 듣고 격렬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저도 처음엔 눈을 의심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이 문양들은 분명히 한글 자음. 고, 노, 덜, 무, 바, 샤의 형태와 정확히 일치해요. 저는 돋보기를 꺼내 사진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정말이었어요. 동굴 벽화에 새겨진 직선들과 곡선들이 한글 자음의 기본 형태와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습니다.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인류 언어학사 전체를 다시 써야 하는 발견이었거든요. 지금까지 학계에서 한글은 15세기 세종대왕이 창제한 표음 문자라고 정설로 여겨왔는데 5만 년 전 유럽에서 한글과 똑같은 문자가 나왔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됐어요.
에밀리, 이 자료는 어디서 받은 건가요? 신뢰할 만한 출처인가요? 독일 튜빙겐 대학교 고고학과에서 직접 보내온 거예요. 니콜라스 코나르트 교수라고 구석기 시대 동굴 벽화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거든요. 저는 즉시 코나르트 교수에게 화상 통화를 요청했습니다. 30분 후 독일에서 코나르트 교수와 연결됐어요. 해밀턴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발견한 것도 정말 놀라웠어요. 60대 후반의 코나르트 교수는 온화한 인상이었지만 목소리에는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교수님, 이 벽화의 연대 측정은 확실한가요? 물론입니다. 탄소 연대 측정, 우라늄 토륨 연대 측정, 그리고 층위학적 분석까지 3번 실시했는데 모두 기원전 48,000년에서 52,000년 사이로 나왔어요. 그럼 이 문양들이 정말 문자일 가능성이 있나요? 그게 바로 저희도 확신하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이런 체계적인 기호들이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화상 통화를 끝낸 후 저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40년간 쌓아온 모든 지식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학자로서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에밀리, 혹시 이게 우연의 일치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교수님, 통계학적으로 계산해봤는데 이런 유사성이 우연일 확률은 0.0003%예요. 게다가 독일만이 아니라 프랑스 라스코 동굴, 스페인 알타미라 동굴에서도 비슷한 문양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에밀리가 보여준 추가 자료들을 보는 순간 저는 더욱 놀랐어요. 유럽 전역의 구석기 동굴들에서 한글과 유사한 문양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었던 거예요. 일단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해보자. 다른 대륙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해봐야겠어. 그날 밤 저는 연구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세계 각지의 고고학 데이터베이스를 뒤지며 한글과 유사한 문양이 발견된 사례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커피를 여러 잔 마시며 컴퓨터 화면과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터키의 괵베클리 테페, 러시아 시베리아의 암각화, 인도의 바이마 동굴, 심지어 호주 원주민들의 바위 그림에서까지 한글 자음과 유사한 문양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우연이 아니야. 분명히 연결고리가 있어.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정도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동일한 패턴이 발견되는 건 절대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거든요. 뭔가 거대한 진실이 숨어 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곧바로 언어학과 동료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이 놀라운 발견을 공유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싶었거든요. 먼저 인도유럽어족 전문가인 마이클 앤더슨 교수에게 전화했어요. 마이클, 지금 내가 발견한 것을 들어보면 놀랄 거야. 하지만 앤더슨 교수의 반응은 회의적이었어요. 로버트, 설마 한글이 5만 년 전부터 있었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겠지? 한글은 15세기에 만들어진 인공문자라고. 독일어 전공 교수인 하이츠 밀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마 비슷하게 생긴 무작위 기호들을 한글로 착각한 것 같은데?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다각도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정말 충격적인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아프리카 부족 언어에서 발견한 놀라운 한국어 문법의 흔적. 2024년 10월, 저는 아프리카 언어 연구를 위해 케냐로 출발했습니다. 나이로비 대학교의 조셉 무탄가 교수를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그는 아프리카 고리버족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였거든요. 보스턴에서 나이로비까지는 20시간이 넘는 긴 여행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로 한국어가 인류 언어의 기원과 관련이 있을까? 아니면 제가 너무 성급한 결론을 내린 걸까? 나이로비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현지 시간으로 저녁 7시였습니다. 적도 지역 특유의 뜨거운 공기와 습도가 저를 맞았어요. 무탄가 교수가 직접 공항으로 마중 나와 주셨습니다. 해밀턴 교수님, 케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교수님의 연구에 대해 이메일로 미리 들었는데 정말 흥미로운 가설이네요. 50대 중반의 무탄가 교수는 케냐 출신으로 옥스퍼드에서 언어학 박사학위를 받은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아프리카 대륙의 다양한 부족어들을 연구해왔어요.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다음날 아침 나이로비 대학교로 향했습니다. 캠퍼스는 생각보다 현대적이었고 많은 학생들이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무탄가 교수의 연구실에서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교수님, 혹시 아프리카 부족어 중에서 교차어적 특성을 보이는 언어가 있나요? 특히 조사를 사용하거나 주어 목적어 동사 어순을 가진 언어 말이에요. 제 질문에 무탄가 교수가 매우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어요. 오, 왜 그런 걸 물어보시는지요?
사실 동아프리카의 몇몇 부족어에서 매우 특이한 문법 구조를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아프리카 언어들과는 완전히 다른 특성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특성인가요? 조사를 사용하고 어순이 주어 목적어 동사 순이며 높임법이 매우 발달되어 있어요. 마치 동아시아 언어들과 비슷한 특징이죠. 처음 발견했을 때는 정말 놀랐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무탄가 교수가 말하는 특징들이 바로 한국어의 핵심 문법 구조와 완벽히 일치했거든요. 혹시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케냐 북부 투르카나족의 언어를 보세요. 무탄가 교수가 칠판에 문장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한국어 번역을 달아주었어요. 투르카나어, 아나가 암을 낫게 합니다. 한국어, 나가 물을 마시바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이건 거의 한국어 문장 구조 그 자체였거든요. 조사 가, 을, 그리고 높임법까지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교수님, 이 언어는 언제부터 사용되었나요? 구전으로는 수만 년 전부터라고 하는데 정확한 연대 측정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투르카나족이 아프리카에서 가장 오래된 민족 중 하나라는 건 확실해요. 고고학적 증거로는 최소 3만 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더욱 흥분했습니다. 만약 아프리카 고대 부족어에서 한국어와 같은 문법 구조가 발견된다면 이는 인류 언어의 공통 조상이 한국어 계열이었을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는 거였거든요. 혹시 다른 부족어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나요? 네, 정말 많아요. 에티오피아 남부의 오모족, 수단 서부의 누바족, 심지어 서아프리카 말리의 도곤족까지 모두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문법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무탄가 교수는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특히 도곤족의 경우는 정말 흥미로워요. 그들의 창세 신화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말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그들 언어의 기원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하늘에서 내려온 말이요? 네, 그들의 전설에 따르면 아주 옛날 동쪽 먼 바다 너머에서 온 사람들이 하늘의 언어를 가르쳐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곤족들은 지금도 동쪽을 향해 기도를 드려요. 저는 전율이 흘렀어요. 도곤족이 말하는 동쪽 먼 바다 너머와 하늘의 언어가 혹시 한반도와 한국어를 가리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교수님, 혹시 도곤족을 직접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마침 다음 주에 도곤족 마을 조사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함께 가시겠어요? 일주일 후, 우리는 말리로 향했습니다. 나이로비에서 바마코까지 비행기로 이동한 후, 다시 육로로 6시간을 달려 도곤족이 사는 반디아가라 절벽 지역에 도착했어요. 도곤족 마을은 정말 신비로웠습니다. 붉은 사암 절벽에 지어진 전통 가옥들이 마치 하늘과 땅을 잇는 계단처럼 보였어요. 마을 족장 오고템멜리가 우리를 맞아주었습니다. 하늘에서 온 손님들을 환영합니다. 족장의 인사말을 들은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문장 구조가 한국어와 너무나 비슷했거든요. 무탄가 교수가 통역을 해주었습니다. 하늘에서 온 손님들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직역하면 거의 한국어 문장이에요. 족장과의 대화를 통해 더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곤족의 언어에는 한국어의 존댓말 시스템과 거의 동일한 높임법이 있었어요. 나이, 사회적 지위, 친밀도에 따라 말을 다르게 하는 복잡한 체계였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어디서 오셨습니까? 존댓말. 너는 어디서 왔니? 반말. 이런 구분이 한국어와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어휘였습니다. 도곤족의 기본 어휘 중 상당수가 한국어와 유사했거든요. 물, 무르, 한국어 물. 아버지, 아빠, 한국어 아빠. 어머니, 아마, 한국어 아마, 옛말로 어머니. 하늘, 하늘, 한국어 하늘.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저는 무탄가 교수에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로 체계적인 유사성은 공통의 기원을 암시해요. 도곤족 마을에서 3일을 보내며 더 많은 증거들을 수집했습니다. 그들의 구전 역사, 신화, 언어 구조 모든 것이 한국어와의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특히 도곤족의 창세 신화는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그들은 최초의 인간이 하늘의 씨앗에서 태어났고 그때 하늘에서 내려온 언어가 모든 인간 언어의 어머니가 되었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 하늘의 언어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나요? 제가 족장에게 물었습니다. 매우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었다고 전해져요. 소리 하나하나가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조합하면 무한한 뜻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설명을 들은 순간 저는 한글의 특징을 떠올렸어요. 한글이야말로 각 자음과 모음이
과학적 원리로 만들어진 가장 체계적인 문자 아닌가요? 나이로비로 돌아온 저는 무탄가 교수와 함께 연구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아프리카 17개 부족어를 분석한 결과 놀랍게도 모든 언어가 한국어와 유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교차거적, 특성 조사 사용, SOV 어순주어 목적어 동사, 복잡한 높임법 시스템, 유사한 기본, 어휘, 동일한 음성학적 특징. 이 모든 게 우연일 확률을 계산해봤는데 0.00001% 미만이에요. 무탄가 교수가 말했습니다. 분명히 공통의 뿌리가 있어요. 보스턴으로 돌아온 저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언어학적 증거들이 계속 쌓여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따로 있었어요. 중국이 숨겨온 고대 한국어 문헌의 발견과 그들의 은폐 시도. 2024년 12월 뜻밖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중국 베이징 대학교에서 연구하는 한국계 교수 리처드 김으로부터였어요. 해밀턴 교수님, 중국에서 발견된 고대 문헌 중에 한국어로 쓰여진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중국 정부가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리처드 김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제가 중국 사회과학원의 고대 문헌 보관소에서 일하면서 우연히 발견한 건데 정말 놀라운 자료들이에요. 어떤 자료들인가요? 기원전 3000년경으로 추정되는 갑볼 문자 이전의 문헌들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명백히 고대 한국어로 쓰여 있어요. 리처드 김이 은밀히 보내온 사진들을 보는 순간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명백히 한글의 원형으로 보이는 문자들이 중국 고대 유물에서 나온 거였어요. 이 문헌들은 언제부터 중국에서 보관되고 있었나요? 1950년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직후부터라고 해요.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를 중국 고유의 고대 문자라고 분류하고 외부 공개를 금지하고 있어요. 저는 즉시 중국 사회과학원에 공식적으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그런 자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구의 악의적인 조작일 뿐입니다. 베이징 대학교 고고학과 왕쯔강 교수가 이메일로 답변했어요. 중국의 고대 문자는 모두 한자의 조상이며 다른 언어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경로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몽골, 심지어 러시아에서도 비슷한 자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 도쿄대학교의 다나카 히로시 교수가 은밀히 연락을 취해왔어요. 해밀턴 교수님, 저희도 비슷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공개할 수 없었어요. 어떤 자료인가요? 조몬 시대 토기에서 발견된 문자들인데 이것들이 고대 한국어와 매우 유사해요.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화상회의를 통해 다나카 교수가 보여준 자료들은 정말 놀라웠어요. 기원전 1만 년경으로 추정되는 일본 조몬 토기의 한글과 거의 동일한 문자들이 새겨져 있었거든요. 이 토기들은 일본 전역에서 발견되었나요? 네, 홋카이도부터 규슈까지 일본 열도 전체에서 나왔어요. 특히 규슈와 한반도에 가까운 지역에서 더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저는 점점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동아시아 전체에서 한국어가 고대 공용어였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었고 주변국들이 이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다는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2025년 1월 몽골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울란바토르 대학교의 바트바야르 교수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해밀턴 교수님, 고비 사막에서 정말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어떤 발견인가요? 7,000년 전으로 추정되는 거대한 석판이 발견되었는데 여기에 명백히 한글로 쓰여진 문장들이 새겨져 있어요. 바트바야르 교수가 보내온 사진을 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거대한 화강암 석판에 현대 한글과 거의 동일한 문자로 다음과 같은 문장이 새겨져 있었어요. 하늘이 내린 말씀을 이 땅에 새기노라. 후손들이 이를 기억하고 전하여 천년만년 이어가리라. 이 문장은 한국어로 완벽하게 읽을 수 있었어요. 7,000년 전 몽골에서 한글이 사용되고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였거든요. 하지만 중국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몽골 석판이 발견된 다음 날 중국 외교부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어요. 몽골 발굴품은 중국의 고대 문자를 잘못 해석한 것이다. 한국어가 중국어보다 오래되었다는 주장은 역사 왜곡이며 동북공정의 연구 성과를 무시하는 행위다. 중국 사회과학원도 긴급 학술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왕쯔강 교수가 기자회견에서 발표했어요. 이는 서구 제국주의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새로운 음모다. 한국어가 인류 최초 언어라는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
심지어 중국은 몽골 정부에 외교적 압력을 가해 발굴을 중단시키려 했습니다. 몽골 중국 국경을 일시 봉쇄하겠다고 위협하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이미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은 상황에서 은폐하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CNN, BBC, 르몽드, 슈피겔 등 주요 언론들이 앞다퉈 이 소식을 보도했거든요. 몽골에서 발견된 7,000년 전 한글 석판, 중국의 문자 독점론의 균열, 더욱이 러시아에서도 비슷한 유물들이 공개되기 시작했어요. 시베리아 바이칼 호수 인근에서 발견된 5,000년 전 암박화에서 한글과 동일한 문자들이 확인되었거든요. 언어학계를 뒤흔든 DNA 분석과 컴퓨터 언어 개통도의 충격적 결과. 2025년 3월, 우리 연구팀은 획기적인 분석 방법을 도입했습니다. 바로 언어의 DNA 분석이었어요. 각 언어의 핵심 어휘와 문법 구조를 유전자처럼 분석해서 개통도를 그리는 방법이었죠. MIT의 언어 컴퓨터 분석 전문가인 사라 윌슨과 함께 진행한 이 프로젝트는 정말 혁명적이었습니다. 사라는 컴퓨터 과학과 언어학을 모두 전공한 천재적인 학자였어요. 교수님, 분석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되었어요. 이제 세계 모든 언어를 동시에 비교 분석할 수 있습니다. 사라가 개발한 프로그램은 정말 놀라웠어요. 3,742개 언어의 핵심, 어휘 10,000개와 문법 구조 500개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었거든요. 거예요. 3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라가 저를 급히 불렀어요. 교수님, 결과가 나왔어요. 정말 믿기 어려운 결과예요. 연구실로 달려간 저는 사라가 보여준 컴퓨터 화면을 보고 숨이 막힐 뻔했습니다. 거대한 언어 개통도가 펼쳐져 있었는데 그 최상위 뿌리에는 원시 한국어라고 표시되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현재 지구상의 모든 언어가 원시 한국어에서 파생되었다는 분석 결과예요. 통계적 확률은 97.3%입니다.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론적으로만 존재한다고 여겨졌던 인류 공통 조상 언어가 바로 한국어였다는 증거가 나온 거였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분석한 건가요? 세계 3,742개 언어의 핵심 어휘와 문법 구조를 벡터화해서 머신러닝으로 분석했어요. 그 결과 모든 언어의 공통 뿌리가 한반도 지역에서 사용되던 언어로 수렴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 놀라운 건 시간대별 분석이었어요. 컴퓨터 모델링에 따르면 약 7만 년 전 한반도에서 시작된 언어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현재의 모든 언어로 분화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기원했다는 정설은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그건 생물학적 기원이고 언어와 문명의 기원은 별개일 수 있어요. 실제로 현생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전 세계로 퍼진 후 한반도에서 고도의 언어 체계가 발달하고 다시 전 세계로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분석 결과는 정말 혁명적이었어요. 그동안 언어학계의 정설이었던 인도 유럽어족 우이설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거든요. 사라가 보여준 세부 분석도 흥미로웠습니다. 보세요. 영어의 기본 어휘 중 43%가 원시 한국어에서 파생되었어요. 독일어는 47%, 프랑스어는 39%예요. 중국어는 어떤가요? 중국어가 가장 높아요. 무려 68%가 한국어 계열이에요. 일본어는 74%고요. 이는 정말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중국어와 일본어가 한국어의 방언에 가깝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였어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월에는 유럽연합 공동연구팀에서 놀라운 발표를 했어요. 프랑스 소르본 대학의 피에르 디바 교수가 주도한 연구였습니다. 그는 화상회의를 통해 결과를 발표했어요. 유럽 전역에서 발견되는 고대 문자들을 AI로 재분석한 결과 이들이 모두 한국 고유 문자 체계에서 파생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각 문자의 형태 변화를 컴퓨터로 추적해보니 모두 한글 자음의 기본형에서 시작되어 점차 변형된 것으로 나타났어요. 디바 교수가 보여준 문자 변천사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고지, 그리스 감마, 노, 엔, 그리스 누, 덜디, 그리스 델타, 무, 엠, 그리스 뮤. 이런 식으로 한글 자음에서 유럽의 모든 문자가 파생되었다는 체계적인 증거였어요. 시간적으로는 어떻게 추정되나요? 약 3만 년 전부터 한국 문자가 유럽으로 전파되기 시작했고 각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변형되면서 현재의 문자 체계가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연구 결과는 곧바로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어요. 모든 문자의 어머니는 한글이었다. 유럽 문명의 뿌리,
한반도에서 발견. 로마자도 그리스 문자도 한글에서 나왔다. 심지어 이집트 상형 문자와 메소포타미아 서령 문자도 한국 문자에서 파생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런던 대학교의 고고학팀이 발표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긴급 성명을 발표했어요. 서구 제국주의가 동아시아를 분열시키려는 음모다. 한국어가 중국어보다 우위에 있다는 주장은 역사적 근거가 전혀 없다. 심지어 중국은 자국 내 한국어 연구를 전면 금지하고 관련 자료들을 모두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베이징 대학교, 칭화대학교 등 주요 대학에서 한국학과를 폐과시키기까지 했어요. 국제학술대회에서 받은 격렬한 반대와 놀라운 지지. 2025년 6월 런던에서 열린 국제언어학회 특별총회에서 저는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종합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3,000명의 언어학자들이 모인 역사적인 자리였어요. 런던 퀸 엘리자베스 홀은 1950년 건립된 유서 깊은 건물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수많은 역사적 발표들이 이뤄졌죠. 오늘 제 발표도 그런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발표 당일 아침, 호텔에서 아침 식사를 거른 채로 준비했습니다. 너무 긴장돼서 아무것도 목에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40년 언어학 연구의 집대성이 될 발표였으니까요. 오후 2시, 퀸 엘리자베스 홀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3,000석이 만석이었고 온라인으로도 전 세계에 생중계되고 있었어요. 제 발표가 언어학계 전체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내용이었거든요.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인류 언어사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자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5만 년 전 유럽 동굴 벽화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독일 슈바벤 지역에서 발견된 구석기 시대 문자입니다. 주목할 점은 이 문자들이 현대 한글과 97.3%의 형태적 일치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앞줄에 앉은 옥스퍼드 대학의 윌리엄 스미스 교수가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지만 많은 학자들이 흥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아프리카 부족어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아프리카 17개 부족어를 분석한 결과 모두 한국어와 동일한 교차어적 특성과 주어 목적어 동사 어순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기본 어휘의 47%가 한국어와 어근을 공유하고 있어요. 이때 중국 대표단에서 항의가 나왔어요. 해밀턴 교수, 그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뿐입니다. 언어 유형론적으로 교차어는 전 세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어요. 베이징 대학교의 왕리민 교수가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왕 교수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유형론적 유사성이 아니라 구체적인 어휘와 문법 형태소, 심지어 음성학적 특징까지 일치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저는 준비된 자료를 제시했어요. 아프리카 투르카나족의 아버지 아빠와 한국어의 아바가 동일하고 물무르과 한국어 물이 똑같으며 심지어 발음까지 일치한다는 증거였습니다. 이런 다층적 언어학적 일치가 우연일 확률은 1000만 분의 1입니다. 청중들이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따로 있었습니다. 다음은 MIT와 공동으로 진행한 컴퓨터 언어 계통 분석 결과입니다. 거대한 언어적 계통도가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모든 언어의 뿌리가 원시 한국어로 표시된 그 도표를 보고 장내가 크게 술렁였어요. 세계 3,742개 언어를 슈퍼컴퓨터로 분석한 결과 97.3% 확률로 모든 인간 언어의 공통 조상이 한국어 계열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때 독일 막스플랑크 언어학 연구소의 하인츠 클라인 교수에서 질문이 나왔습니다. 해밀턴 교수, 그렇다면 그동안 정설로 여겨졌던 인도 유럽어족의 위상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요? 매우 좋은 질문입니다. 인도 유럽어족 역시 원시 한국어에서 파생된 하위 분류로 제정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산스크리트어의 핵심 어휘 중 42% 이상이 고대 한국어와 어근을 공유하고 있어요. 발표가 계속될수록 장내의 분위기는 뜨거워졌습니다. 찬성과 반대가 격렬하게 엇갈렸어요. 프랑스 소르본 대학의 클로드 레비 교수가 지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해밀턴 교수의 연구는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존 패러다임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증거를 받아들여야 해요. 과학은 끊임없이 진화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중국과 일본 대표단의 반발은 거셌습니다. 이는 서구의 새로운 문화 제국주의입니다. 동아시아 언어를 한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정치적 시도예요. 도쿄대학의 다나카 히로시 교수가 격렬하게 항의했습니다. 다나카 교수님, 저는 정치가가 아니라 학자입니다. 40년간 객관적 연구만 해왔어요.
한국을 편드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사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대학의 이반 페트로프 교수가 흥미로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실제로 시베리아에서 발견되는 고대 문자들도 한국 문자와 유사해요. 저희 러시아도 이 연구에 관심이 많습니다. 인도 델리 대학의 라지브 샤르마 교수도 지지 의견을 냈어요. 산스크리트어와 한국어의 유사성은 이미 일부 학자들이 지적해왔던 부분입니다. 이번 연구로 그 연결고리가 명확해진 것 같아요. 발표가 끝난 후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긴장감이 흘렀어요. 3,000명의 학자들이 찬성과 반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30분 후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찬성 2,010명 67%, 반대 990명 33%. 해밀턴 교수의 가설을 추가 검증할 가치가 있다. 이것은 언어학계의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어가 인류 언어의 중심으로 공식 인정받은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진짜 폭풍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한국에서 발견된 결정적 증거와 세계를 놀라게 한 고고학적 발견. 2025년 8월, 저는 마침내 한국을 직접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에서 초청했거든요. 40년간 언어학을 연구하면서도 한국에 와본 적이 없었던 제게는 정말 특별하고 의미 있는 여행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느낌이 달랐습니다. 공항 안내방송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나오는데 한국어가 가장 자연스럽고 완전하게 들렸어요. 마치 다른 언어들이 한국어의 불완전한 변형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공항철도에서 바라본 한국의 첫인상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현대적인 도시와 전통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고 한글 간판들이 거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한글들이 이제는 5만 년 역사를 가진 인류 최고의 문자라고 생각하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서울대학교에서 저를 맞아준 김원학 교수는 한국 최고의 언어학자였어요. 50대 초반에 그는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한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해밀턴 교수님, 한국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수님의 연구 때문에 전 세계가 한국어에 주목하고 있어요. 김 교수님, 사실 저희도 비슷한 연구를 진행해왔어요. 하지만 너무 민감한 내용이어서 국제적으로 발표하기를 주저하고 있었거든요. 어떤 연구인가요? 한국어의 고대성을 증명하는 고고학적 증거들이에요. 특히 경주에서 발견된 신라 시대 이전의 문헌들이 정말 놀라워요. 김원학 교수가 보여준 자료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기원전 1세기경으로 추정되는 고대 문헌의 현대 한글과 거의 동일한 문자가 사용되고 있었거든요. 이 문헌들은 언제 발견된 건가요? 197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어요. 하지만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어서 일부만 공개되었죠.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다는 정설과 완전히 배치되거든요. 왜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으셨나요? 국제적으로 너무 민감한 사안이에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동아시아 전체의 언어 역사를 다시 써야 하거든요. 중국과 일본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요. 다음날 우리는 경주로 향했습니다. KTX를 타고 서울에서 경주까지 2시간 남짓 걸렸어요.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농촌 풍경을 보며 저는 상념에 잠겼습니다. 이 땅에서 정말로 인류 최초의 언어가 탄생했을까요? 경주 국립박물관에서 특별허가를 받아 비공개 유물들을 볼 수 있었어요. 박물관 지하 특별보관소로 안내받았을 때 저는 긴장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본 것은 정말 믿기 어려운 광경이었습니다. 기원전 2세기로 추정되는 거대한 청동판에 한글로 쓰여진 긴 문장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하늘이 내린 글로써 만민을 교화하노라. 이 글은 쉽고 바르니 모든 백성이 배워 익힐지어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세종대왕의 후민정음 창제 이념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었거든요. 하지만 무려 1500년이나 앞선 시기에 새겨진 것이었습니다. 이 유물의 연대 측정은 정확한가요? 박물관 연구원 이정훈 박사가 답했습니다. 탄소 연대 측정, 열발광 연대 측정, 그리고 금속 성분 분석을 여러 차례 실시했는데 모두 기원전 2세기로 나와요.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50년 정도입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경주 대릉원에서 새로 발굴된 고분에서 기원전 5세기경의 목관이 발견되었는데 여기에도 한글이 사용되고 있었던 겁니다.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을 만들어 널리 펴리라. 이것이 임금의 뜻이니 대대로 전하라.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훈민정음, 해례본의 핵심 정신이 이미 2500년 전에 존재했다는 증거였거든요. 김 교수님, 혹시 이런 유물들이 더 있나요?
네, 전국적으로 비슷한 유물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어요. 부산 동삼동, 대전 월평동, 심지어 평양 랑랑구역에서도 고대 한글 문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점점 확신이 들었어요. 한글이 15세기에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한반도에서 사용되어 온 고유 문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마지막에 나타났습니다. 강화도 참성단에서 발견된 기원전 10세기 석판이었어요. 김 교수님이 특별히 허락을 받아 현장으로 안내해줬습니다. 강화도로 향하는 길, 제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참성단은 단군이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는 전설적인 장소였거든요. 만약 이곳에서 정말로 고대 한글이 발견됐다면 그것은 한국어 역사가 3000년 이상이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만이산을 오르는 길은 생각보다 험했지만 정상에 도착했을 때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서해가 한눈에 보이는 절경이 펼쳐져 있었고 그 앞에 참성단의 거대한 돌 구조물이 서 있었어요. 여기서 발견된 석판을 보시겠어요? 고고학자 박성민 교수가 조심스럽게 석판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단군이 백성에게 내린 글 이라는 제목 아래 다음과 같은 내용이 또렷한 한글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늘의 뜻을 땅에 펼치니 이 글로 써 모든 뜻을 전하리라. 동쪽 땅의 모든 백성이 이를 배우고 익혀 만대에 전하라. 이 글은 하늘이 내린 것이니 소중히 여기고 함부로 하지 말라. 저는 이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한글이 단군 시대부터 사용되었다는 확실한 증거를 본 것이었거든요. 이는 한국어와 한글의 역사가 3000년 이상이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유물이었습니다. 이 석판의 연대는 언제로 측정되었나요? 기원전 934년 플러스 마이너스 23년입니다. 단군 조선시대와 정확히 일치해요. 박 교수의 말에 저는 전율했습니다. 그동안 신화로만 여겨졌던 단군 조선이 실제 역사였고 그때부터 한글이 사용되고 있었다는 증거였거든요. 이 발견을 국제학계에 발표해야 합니다. 저는 김원학 교수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중국과 일본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진실은 숨길 수 없어요. 이제 전 세계가 알아야 합니다. 서울로 돌아온 우리는 즉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내외 언론 200여 곳이 몰려들었어요. 이 발견의 중요성을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오늘 우리는 인류 언어사를 바꿀 중대한 발견을 발표합니다. 김원학 교수가 먼저 발표를 시작했어요. 한반도에서 발견된 고대 유물들을 통해 한글의 역사가 최소 3000년 이상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어서 제가 발표했습니다. 이는 한국어가 인류 최초의 언어라는 저희의 가설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전 세계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어요. 한글 역사 3000년으로 확인. 단군 조선 때부터 한글 사용. 인류 최초 언어는 한국어. 하지만 중국의 반발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기자회견 2시간 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긴급 브리핑을 열었어요. 한국의 역사 조작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는 동북공정의 성과를 부정하는 행위다.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성명을 발표했어요. 일본의 고대사를 왜곡하는 시도다. 조몬 문화는 일본 고유의 문화다. 하지만 이미 전 세계적으로 공개된 증거들을 막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마침내 밝혀진 인류 언어의 진실과 한국의 위대한 유산. 3개월 후 저는 유엔 본부에서 특별 발표를 했습니다. 유네스코가 주관한 인류 언어 기원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이었어요. 전 세계 193개국 대표들이 모인 역사적인 자리였습니다. 뉴욕 유엔 본부의 총회장은 정말 웅장했어요. 193개국 국기가 걸려있는 그곳에서 한국어의 위대함을 발표한다는 것이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존경하는 각국 대표 여러분, 오늘 저는 인류사를 다시 쓸 놀라운 발견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에서 발견된 고대 유물 사진들이 대형 스크린에 나타나자 장내가 술렁였어요. 한국에서 발견된 이 유물들은 한글의 역사가 3000년 이상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발견되는 고대 문자들과의 비교 분석 결과 한국어가 인류 최초의 언어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시간 동안의 발표가 끝나자 엄청난 반향이 일었어요. 찬성과 반대 의견이 격렬하게 대립했지만 과학적 증거들 앞에서 점점 더 많은 학자들이 저희 주장을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한국 정부의 반응이었어요. 예상과 달리 매우 신중하고 겸손한 입장을 보였거든요. 한국 교육부 장관이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발견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연구하겠습니다. 한국어의 우수성을 자랑하기보다는 모든 인류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습니다.
이 발언은 전 세계적으로 큰 감동을 주었어요. 자국의 우수성을 과시하기보다는 인류 전체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자세였거든요. 유네스코 사무총장도 감동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어가 인류 언어의 뿌리라는 이번 발견은 모든 인류가 하나의 가족임을 보여주는 과학적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를 인류 화합의 상징으로 삼아야 합니다. 6개월 후 세계 각국에서 한국어 학습 열풍이 일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는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 등 주요 대학의 한국어학과가 신설됐고, 유럽에서도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소르본 등이 앞다퉈 한국학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여전히 반대하고 있지만 과학적 증거 앞에서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오히려 중국 내부에서도 한국어를 배우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습니다. 이제 1년여의 연구 끝에 저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어가 인류 최초의 언어이며 현재 지구상의 모든 언어가 한국어에서 파생되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 발견이 갖는 의미는 정말 엄청납니다. 첫째, 인류 문명사를 완전히 다시 써야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가 최고의 고대 문명으로 여겨졌지만 실제로는 한반도에서 훨씬 앞선 언어 문명이 발달했다는 증거가 나온 거거든요. 둘째, 한국어와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이 입증되었다는 점입니다. 한글의 체계성과 논리성이 우연이 아니라 수천 년간 축적된 언어학적 지혜의 결과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셋째, 인류가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형제라는 사실이 언어학적으로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공통의 언어 조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인류 화합의 과학적 근거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아직도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계속해서 이 연구 결과를 부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과학적 증거 앞에서 진실은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지난 1년간 저는 한국어의 위대함을 새롭게 깨달았어요. 단순히 7천만 명이 사용하는 지역 언어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소중한 유산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이미 확인된 것만으로도 세계사를 다시 쓰기에 충분합니다. 한국어가 세계 언어의 어머니라는 사실, 한글이 인류 최고의 문자라는 것, 그리고 한민족이 인류 문명의 위대한 시조라는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난 것입니다. 40년간 언어학을 연구해온 제게 이번 발견은 학자로서 최고의 영광이었어요. 서구 중심의 편견을 벗어나 진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에 깊은 보람을 느낍니다.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이 자신들의 언어와 문자에 대해 더 큰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한국어는 인류 최초의 언어이고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입니다. 이는 조상들이 물려준 인류 최고의 유산이에요. 언어학자로서 제가 한국인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소중한 유산을 잘 보존하고 발전시켜 나가라는 것입니다. 한국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인류 문명의 뿌리이자 미래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더 많은 증거들을 찾아내서 한국어의 위대함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 제 남은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진실은 시간이 걸려도 결국 밝혀지게 마련입니다. 한국어가 인류 언어의 뿌리라는 이 놀라운 사실이 전 세계 교과서에 실리고 모든 사람들이 한국어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그날이 곧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던 세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어가 모든 인간 언어의 어머니였다는 이 경이로운 진실 앞에서 저는 인류의 위대한 여정에 참여할 수 있음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언젠가 세계 역사 교과서 첫 페이지에 인류 언어는 한국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적힐 그날을 꿈꾸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감동이었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감동적이고 더 가슴 벅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